안녕하십니까. ENC GLS 수석연구원 최갑근입니다. 물류 빅데이터 활용교육 AIoT를 이용한 물류센터 내 적정 작업 인원수 산정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빅데이터 특성은 다양성, 속도, 대규모 등의 3V로 그동안 규정되어 왔으나 최근 들어서는 데이터의 활용 측면이 강조되고 있어 분석 가치와 활용 측면이 강조되는 3V 플러스 1V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분석 가치의 효용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수집되는 분야와 조직에서의 현황과 개선 목표를 뚜렷이 정의하고 이를 기반으로 정형과 비정형 데이터로 이루어진 입체적 데이터 풀에서 유의미한 컬럼들을 뽑아 데이터셋을 만드는 작업이 핵심이 됩니다. 이와 같은 추세의 근본적인 이유는 그동안 엄청나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낸 빅데이터 시스템들이 충분히 그 효용이나 활용성에 대해서 그 많은 기대에 부합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그 개선을 위해서 최근엔 이런 식의 추세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나리오 기반 빅데이터를 이용한 물류 운영 최적화 방법에 대해서는 첫 번째,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물류센터 운영 이슈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다음으로는 데이터 수집을 하게 됩니다. 데이터 수집은 디지털 산업혁신 빅데이터 플랫폼에서 저희는 다운로드 받아 쓰게 될 거고요. 세 번째는 현황 데이터 추출 및 시각화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데이터셋 구성이 이루어지고요. 이 데이터셋 구성은 각 테이블에서 시나리오에 맞는 컬럼을 추출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루어질 일들은 머신러닝을 통해서 알고리즘을 만들거나 아니면은 추출된 컬럼들에서 KPI를 만들거나 이런 작업들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빅데이터 활용 시나리오 작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할 실습 내용은 AIoT를 이용한 물류센터 내 적정 작업 인원수를 산정하는 KPI를 만들게 되겠는데요. 이러한 내용들은 최근에 이커머스의 발전과 더불어 중소셀러들이 수가 증가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전체 상품 가격에서 차지하는 물류비의 증가는 매우 큰 폭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물류비의 증가는 중소셀러들의 가격 경쟁력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요. 전체 물류 구간에서 이 때문에 3PL이 차지하는 물류 비용은 그만큼 큰 영역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화주의 부담이 가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화주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물류비 절감을 위한 노력이 현재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고요. 한편 물류센터의 운영에서 비용과 직결된 문제는 투입되는 피킹 작업원 수가 듭니다. 이 부분은 일반적으로 물류센터 운영자의 경험을 위해서 의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투명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화주가 있을 수도 있고요. 이런 문제 때문에 화주와 물류센터 운영자 간의 투명한 적정 작업 인원수가 과학적으로 측정돼서 제시되는 것은 물류센터 운영비에 대한 화주 입장으로서의 투명성을 제고하기에 아주 좋은 수단이 됩니다. 이번에는 본 강좌에서 사용할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데이터의 수집을 위한 방법은 디지털 산업혁신 빅데이터 플랫폼에서 저희가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아 쓰기 때문에 아래 링크 보이시는 그 링크에서 직접 회원 가입을 하고 가입 절차가 마무리된 후 로그인 한 다음에 원하는 데이터를 검색해서 다운로드 받는 절차를 거치게 되겠습니다.
현황 데이터 추출 및 시각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본 강좌에서는 빅데이터 분석을 위해 파이썬 팬더스를 이용해서 데이터의 로딩, 추출, 삽입, 삭제 등의 처리를 합니다. 또한 시각화를 위해서는 파이썬 매트플롯 라이브러리를 사용합니다. 앞서 다운로드 받은 16종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 내용들을 기반으로 시나리오와 함께 검토를 해서 KPI 도출 연습을 하겠습니다. 파이썬 개발 환경은 여러가지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구글에서 만든 콜앱도 있고 콘솔 기반의 또 직접 파이썬 프로그램을 입력해서 확인을 해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주피터 노트북이라고 하는 웹 기반 파이썬 인터페이스 환경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 강좌에서는 직접 데이터를 핸들링하고 추출하고 시각화하기 편한 그런 내용들을 주제로 다루기 때문에 일단은 시각화가 쉬운 그런 IDE, 여기서 얘기하는 IDE는 인티그레이션, 디벨롭먼트, 인바이러먼트, 즉 통합 개발 환경이라고 줄여서 얘기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사용하게 되는데 가장 일반적으로 데이터 분석에서 많이 쓰이는 그런 오픈소스가 화면에 보이는 것 같이 아나콘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나콘다를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를 하고 분석 작업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본 강좌를 보시고 계신 분들께서는 이 화면에 보이는 링크를 그대로 따라가서 아나콘다를 설치하시면 되고, 아나콘다는 맥킨토시도 지원하고 윈도우즈도 지원합니다. 운영체제에 따라서 자신에게 맞는 아나콘다죠. 아나콘다를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나콘다에는 파이썬 통합 개발 환경인 스파이더와 텍스트 에디터인 VS 코드 등 여러 유용한 유틸리티를 런칭할 수 있는 토막 환경입니다. 파이썬에는 개발할 수 있는 다양한 환경들이 존재하지만 스파이더는 메모리에 로딩된 변수 및 데이터셋의 시각화 및 조작이 자유롭기 때문에 콘솔 개발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매우 유리한 개발 환경입니다. 그 외에도 주피터 노트북도 있고 굉장히 유용한 그런 유틸리티들이 많으니 한번 개발 환경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행을 시키면 이렇게 나와요. 저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릴까요? 제 컴퓨터 화면에 있는 아나콘다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서 스파이더를 런치하시면 스파이더가 뜹니다. 자, 이렇게 떠요. 자, 이렇게 스파이더 화면이 떠요. 저희 수업 내용 한번 볼까요? 여기서 이제 일단 데이터 로딩하는 것부터 나오네요. 자, 데이터 로딩하는 것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받은 데이터 가지고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다 받아놨어요. 첫 번째 상품 특성별 입고량이라고 돼 있는 데이터가 있어요. 이거를 저는 파일명을 너무 길어서 고쳤거든요. 여러분들도 고치시면 돼요. 뭘로 고치시냐면 이렇게 고치시면 됩니다. 네. 저는 이제 TV001 이렇게 고쳤어요. TV001로 이렇게 파일명을 고쳤거든요. 위에 거대로 쓰셔도 되고 밑에 거대로 쓰셔도 되고 상관이 없어요. 아무렇게나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 내용 가지고 이제 여기저기 특강을 많이 하는데요. 특강을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데이터 로딩이 안 돼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대부분 안 되는 원인을 보면은 이 파일의 경로가 잘못되어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반드시 그 파일이 있는 위치에 파이썬 파일도 같이 생성을 시켜놔야 이렇게 경로 설정 안 하고 해도 바로 로딩이 됩니다. 파일이 있는 위치에 이렇게 설정을 하세요. 설정을 어떻게 하냐면 되냐면요, 바로 로딩을 했는데 일단 이렇게 할게요. 네. 여기 보시면 파일에 보시면 뉴 파일이 있어요. 뉴 파일 하신 다음에 뉴 파일 하시면은 untitled 해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거를 save as 또는 save를 눌러서 파일명을 정해 주신 다음에 그 정해진 파일이
같은 폴더 내에 있으면 돼요. 파일과 데이터가, 그러니까 프로그램 파일과 데이터가 같은 폴더 내에 있으면 바로 로딩 하거든요. 예, 그렇지 않으면 이 데이터가 있는 위치에 대한 경로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보통 컴퓨터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경로 설정에 굉장히 애를 많이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불편함이 없이 하려면 프로그램 파일과 데이터 파일이 같은 위치에 있으면 편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요. 미리 만들어 놓은 거 할게요. 무슨 요리 프로그램 같네요. 저희가 이제 사용하는 게 펜다스거든요. 펜다스라는 파이썬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데, 이 펜다스를 쓰는 이유는 대용량 데이터를 쓰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펜다스를 쓰지 않으면 굉장히 느립니다.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파일 리드 하는 프로그램을 자기가 파이썬으로 직접 짜서 while이나 for 루프문 가지고 이렇게 돌려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그러면서 엄청나게 속도가 느려요. 10,000건 하나 돌리는데 1시간씩 걸리고 막 이렇습니다. 근데 보통 빅데이터는 10,000건 그런 게 없어요. 기본이 뭐 10만 건, 100만 건 뭐 이렇게 되거든요. 이러면 진짜 대책 없이 시간 많이 걸려요. 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만들어 놓은 게 펜다스예요. 펜다스를 안 쓰시면 굉장히 느립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도 많이 하시거든요. 아니 뭐 어차피 데이터 불러들여서 뭐 그래프 정도 볼 거야, 뭐 엑셀로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엑셀 같은 경우에는 설계 당시에 16비트, 그러니까 2바이트로 설계되어 있었어요. 데이터 로딩하는 그 시트 개수가, 그러니까 아이템 개수가 16비트 이상은 못 받아들여요. 16비트면 2의 16승이기 때문에 6536, 65,536개의 데이터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6만 개가 넘어가는 경우에는 데이터가 로딩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만 개는 데이터도 아니에요. 보통 뭐 10만 개, 100만 개 막 이렇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데이터를 편안하게 로딩할 수 있는 거는 펜다스밖에 없어요. 그래서 펜다스 쓴 겁니다. 엑셀 하면 로딩 자체가 안 돼요. 그리고 뭐 10,000건, 20,000건 정도도 로딩하는데 굉장히 속도가 느리죠. 엑셀로 하게 되면. 그래서 엑셀로는 그래프를 못 봐서 안 하는 게 아니라 할 수가 없어요. 많은 데이터는. 그래서 안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확장자가 여기 보시면 CSV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요 명령 잠깐 볼게요. 이 파이썬 명령인데 굉장히 쉽게 해놓은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import pandas as pd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펜다스 라이브러리를 로딩을 해서 pd라는 변수에 할당해라,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pd라는 걸 계속 붙여서 펜다스 데이터를 사용할 겁니다. 밑에 보시면 이 펜다스 라이브러리 임포트 하는 거고요. 밑에 보시면 CSV라는 변수에다가 펜다스에 있는 함수죠. 데이터 리드 함수를 한번 사용해 본 거예요. 그래서 pd는 펜다스라고 어사인 되어 있고요. pd.read CSV 이렇게 돼서 파일의 경로, 여기 보시면 싱글 쿼테이션 사이에 파일의 경로가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 인코딩 내용이 있죠. 인코딩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은 뭐냐면 이 CSV라는 건요, 콤마 스페이스드 밸류, 요거 약자예요. 그러니까 콤마로 이루어진 거예요. 어떨 때 CSV를 쓰냐면요, 보통 엑셀을 보면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엑셀로 보면 엑셀 같은 걸 보통 저희가 스프레드 시트 이렇게 불러요. 자, 여기 보시면 요 셀에다가 요거를 저희가 아이템 이렇게 불러요. 또는 필드, 또는 컬럼이라고 합니다. 자, 또는 뭐 이런 얘기도 해요. 어트리뷰트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각 셀이 어떤 정보에 대한 내용을 갖고 있어요. 통상 저희는 이 말을 제일 많이 써요. 컬럼. 보통 이렇게 세로가 컬럼이라고 하죠. 그리고 가로는 로라고 얘기하고, 데이터베이스 용어로는 레코드라고도 합니다. 이게 하나가 이제 기록 단위가 돼서 레코드라고 부르는 거죠. 이게 이제 이렇게 하나의 기록 단위입니다. 이 가로열. 이 가로열은 하나의 기록 단위인 거고, 세로열은 그 기록 단위 안에 들어가 있는 각각의 속성 정보들이에요. 보통은 세로라고 해서 컬럼이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자, 컬럼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CSV는 어떻게 되냐면 각각의 이 컬럼들에 대한 내용들, 예를 들어서 여기는 날씨, 그 다음에 여기가 온도 이렇게 돼 있으면 데이터의 속성을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 날씨는 맑다, 뭐 흐리다 이런 말이 들어올 거고, 여기 온도는 뭐 20도다, 30도다 이런 말이 쭉 들어올 거예요. CSV는 이런 거를 콤마로만 분리해서 쓰기 때문에
말다, 그 다음에 콤마, 20도, 예, 뭐 콤마 등등등등 각각의 속성값들, 예, 이렇게 구분돼서 만들어 놓은 게 CSV 이렇게 불러요. 콤마 스페이스드 밸류 이렇게 불러요. 이렇게 해야 최소의 정보량 가지고 많은 데이터를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CSV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펜다스를 가지고 tb001.csv 요건 뭐냐면 상품 특성별 입고량 파일명 너무 길어서 그냥 간단하게 tb001이라고 제가 이름 바꿔가지고 그냥 쓴 거예요. 자, 이렇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인코딩은 싱글 쿼테이션 안에 UTF-8 이렇게 써 있죠. 이건 뭐냐면은 한국어로 생성되어 있는 콘솔 베이스 프로그램 중에 윈도우 계열 같은 경우에는 CS죠. CP인가요? CP949 또는 옛날에 만든 거는 행정 전산망용 코드 이렇게 그 문자를 저장하는 인코딩 규격들이 다 틀려요. 한국어인 경우에. 그리고 그 영어인 경우에는 보통 1바이트를 가지고 영어를 만들거든요.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대문자 26개, 소문자 26개 이렇게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1바이트를 구성하면 2의 8승이 되기 때문에 1바이트는 8비트니까 2의 8승이 되기 때문에 256가지의 표현이 가능해요. 그래서 그렇게 그 알파벳은 1바이트만 가지고 다 표현이 되는데 그 영어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 같은 경우에는 1바이트 가지고 표현이 불가능합니다. 1바이트 가지고 표현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2바이트 체계를 써요, 보통은. 그래서 1바이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수업에는 전산 전공하시는 분들만 들어오시는 게 아니라서 제가 아주 간단한 것들은 설명을 다 드려요. 1바이트 8비트죠. 8비트고 영어를 인코딩하는 규격은 ASCII라고 있어요. ASCII. 그 다음에 FCDIC라는 또 코드 규격이 있습니다. FCDIC도 있어요. FCDIC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ASCII는 ASCII라고 있고요. American Standard Code for Information Interchange. 요거 약자예요. 네, 요거 약자고 요 같은 경우에는 7비트로 구성되어 있어요. 7비트로 구성되어 있는데 7빛은 2의 7승으로 인코딩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128개까지 2의 7승은 128입니다. 128개까지의 인코딩을 할 수 있는 규격이 됩니다. 그래서 영어는 1바이트만 있어도 돼요. 근데 한국어나 일본어, 중국어, 기타 국가어는 대부분 다 1바이트 128개 이상 넘어가요. 물론 한국어인 경우에는 가능한데, 그죠? 한국어는 초성, 중성, 종성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그렇지 실제로는 요건 이제 7비트고 2의 8승인 경우에는 256이니까 256 안에 한국어는 집어넣을 수가 있긴 있어요. 근데 운영체제를 만든 미국에서 자기네 나라 언어인 알파벳 이후는 다 2바이트 이상 체계로 다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도 그 안에 껴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2바이트인 경우에는 16비트죠. 여기에 1바이트가 8비트니까 2바이트는 16비트가 됩니다. 16빛이 되는데 16빛인 경우에는 2의 16승이 돼서 2의 16승은 6, 5, 5, 3, 6 이렇게 되는 거죠. 네. 혹시 계산기 있으신 분들은 계산해보세요. 자, 요 콤마. 자, 65,536가지의 코드 체계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2바이트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 정확한 문자 셋을 인코딩 규격을 알려주지 않고 펜다스에서 로딩할 경우에 한국어가 깨져서 나오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다 엉망으로 깨져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러면 데이터 분석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웹에서 쓸 수 있게끔 인코딩 규격을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그거를 저희가 UTF-8이라고 합니다. UTF-8도 있고 UTF-16도 있어요. UTF-8이 표준이에요, 보통은. 그래서 UTF-8로 인코딩을 하게 되면 웬만하면 다 데이터가 안 깨지고 2바이트 문자 체계도 다 잘 보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쓰시는 게 좋아요. 여기는 파일 위치, 이건 패스예요. 파일의 패스고 파일 지정하는 곳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그 데이터의 인코딩 규격입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요 플레이 버튼을 누르시면 또는 런을 누르시면 얘가 로딩을 해요. 지금 이제 이게 로딩 됐네요. 이미 굉장히 속도 빠르죠. 자, 이제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파이썬을 이 스파이더에서 쓰는 이유가 있어요. 자, 왜 쓰냐면 다른 것들은 로딩된 메모리에 대한 내용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스파이더는 이 변수의 내용을 볼 수 있는 Variable Explorer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서 Variable Explorer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CSV가 CSV라는 변수에 데이터 프레임으로 데이터가 들어온 게 보여요. 그렇죠? 이거는 레코드가 10,000개, 그 다음에 컬럼 수가 24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클릭하셔야 됩니다. 여기를 클릭하는 학생들이 있던데 제가 특강해 보면 여기가 아니고요. 여기를 클릭해 보시면 네, 이렇게 떠요. 저희가 이제 제공한 데이터가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은 참 많아요. 예, 여기 보시면 그 데이터들이 쭉 있고 입고 번호, 거래처 번호, 거래처명, 뭐 입고 타입 코드. 여기 요거를 저희가 그 컬럼이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가로로 이거 전체를 묶으면 이걸 레코드라고 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입고 일련 번호에 별표가 된 거는 이게 실제 저희가 WMS 운영하면서 만들어 놓은 데이터라서 고객 정보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비식별 처리를 한 겁니다. 빅별 처리한 거고, 여기 이제 거래처명에 NAN이라고 한 건 뭐냐면 그 NAN은 컴퓨터에서 빈 공간으로 입력이 되면 이렇게 데이터가 아니라는 뜻의 NAN이라는 표시를 해요. 이거는 저희가 거래처명을 비식별 처리한 게 아니라 이제 지운 거 뭐냐면 뭐 조금이라도 정보가 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아예 없애버린 거예요. 실제 정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여기 이제 요거를 저희가 아스터리스크 이렇게 부르는데, 이 아스터리스크 별표 친 거는 다 비식별 처리라고 보시면 되고, NAN 찍힌 거는 뭐냐면 데이터의 가장 위험한 부분, 고객명이 나왔거나 뭐 이런 경우에요. 이건 그래서 저희가 삭제를 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료 개방 데이터라서 그래요. 여기 보시면 뭐 주소라든지 입고 지시번호, 회사명 이거 전부 다 지금 비식별 처리가 아니라 이건 아예 데이터가 없죠. 이건 저희가 고객 정보 보호 차원에서 없애버린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 화주명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되어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요렇게 로딩할 수가 있어요. 보시면 데이터가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렇죠?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죠. 이게 레코드가 10,000개니까 그래요. 자, 이거를 제가 한번 연습 삼아서 엑셀로 한번 로딩 해볼게요. 이 정도는 엑셀도 볼 수 있는데 얼마나 느린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클릭을 하면 엑셀에서 뭐 이렇게 한참 해요. 방금 전에 펜다스에서는 눈 깜짝할 사이에 다 로딩이 돼버렸잖아요. 네, 엑셀에서는 엄청 느려요. 이렇게. 물론 연산 작업도 할 수 없습니다. 프로그램이 안 되니까 엑셀은. 그래서 저희가 엑셀 안 쓰는 거예요. 그리고 또 UTF-8로 안 했기 때문에 다 깨진 겁니다. 여기가. 네. 자, 이런 불편함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펜다스를 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스파이더를 쓰는 이유는 스파이더를 쓰는 이유는 이렇게 변수의 내용을 쉽게 볼 수 있어요. 빅데이터 분석할 때는 항상 이 테이블의 내용들을 보면서 해야 되는데, 그래야지 데이터셋을 만들죠. 근데 이게 돼야 되는데, 만약에 이제 이렇게 안 하고 아까 말씀을 해주셨던 주피터 노트북이나 콜앱을 사용하게 되면 이렇게 보기가 어려워요. 다 출력해서 봐야 되는데, 출력하면 또 이게 데이터 조작도 어렵고,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 그러고요. 저희 이제 다시 본소로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여기 컬럼 부분을 여기를 클릭하시면 데이터 프레임으로 로딩된 데이터를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학생들은 여기를 누르더라고요. 여기 누르면 CSV 파일 내용이 나와요, 그냥. CSV 파일 내용이 나와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확인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저희 데이터 중에 요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냐면요. 요 데이터는 이제 아까 저희가 받아놓은 데이터에서 수업의 편의성을 위해서 일단 좀 정리를 해둔 그런 데이터예요. 요것도 저희가 다 드릴 겁니다. 자, 요 데이터를, 그러니까 이제 로딩 방법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돼요. 저희가 이제 저 데이터를 드리면 여기다 그 데이터를 이렇게 쓰시면 돼요. 로딩 방법만 쓰시면 되죠. 이렇게 쓰시면 파일명만 쓰시면 바로 로딩 돼요. 파일 드린다고 말씀드렸고요. 저건 저희가 수업의 속도 때문에 미리 좀 정리해 놓은 거예요. 지금 받아놓으신 데이터에서.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러 개 이제 컬럼 정보들이 있죠. 이건 이제 저희 현업에서 직접 쓰고 있는 거라서 이렇게 일반 분들이 보시면 이게 뭔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사실 빅데이터 그게 문제인 거죠.
그래놓고 일반화시키라고 하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육을 하는 겁니다. 쓰는 활용 교육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41만 8,450개의 레코드를 갖고 있는 테이블이에요. 당연히 뭐 엑셀 이런 거에서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41만 개인데, 그죠? 네. 근데 펜다스에서는 이것도 순식간에 로딩 해버려요. 바로 실습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컬럼을 열어보면 이제 이 컬럼들이 나오거든요. 그럼 이 컬럼들은 뭐랑 같이 해야 되는 거냐면, 아까 저희가 최초에 빅데이터를 하려면 그 운영상의 문제들을 이슈화 시켜놓고 그 이슈화 된 걸 가지고 시나리오를 만든 다음에 시나리오에 맞는 데이터를 수집해서 분석한 다음에 KPI를 만드는 과정으로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내용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컬럼 정보를 보고 이게 어떤 정보다라는 것을 판단을 하시고 이제 시각화 작업을 들어가야겠죠. 자, 그래서 이제 시각화 작업을 들어갈 텐데 시각화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내용을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근데 저희 이 강의 내용 보시면 앞에 AIoT가 붙어 있잖아요. AIoT가 붙어 있는데 이 AIoT는 뭐냐면 Artificial Intelligence, Internet of Things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IoT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건 어떤 의미인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가 1강에는 이 내용이 있는데 지금 오늘 수업 처음 들어보신 분들은 1강 내용을 모르실 테니까 저 AIoT 잠깐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AIoT는 Artificial Intelligence, 그러니까 AI인 거죠. AI하고 Internet of Things를 합친 거예요. 인공지능 IoT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갖냐면 보통은 IoT만을 보면 센서가 있고요. 센서가 있고 이 센서에 전송 장치가 붙어 있고 이 전송 장치에 붙어 있는 게 그대로 클라우드에 올라가서 데이터가 수집이 되는 이런 형태를 띄워요. 보통의 클라우드 서버 쪽으로 데이터를 이렇게 전송을 해요. 여기는 당연히 이 부분은 인터넷 구간이니까 TCP/IP 구간이죠. TCP/IP 이렇게 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갔을 때 센서가 데이터가 단순할 경우에 상관이 없어요. 근데 복잡한 것들이 많을 수가 있거든요. 센서가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한 200개가 있고 여기는 또 카메라가 있고 그래서 카메라라고 할게요. 카메라 정보가 또 있고 막 이런 데이터들이 뭐 몇백 개, 뭐 700개, 800개 이런 식으로 들어온다고 가정을 하면 클라우드가 굉장히 비싼 컴퓨팅 자원인데 감당이 안 돼요. 너무 연산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클라우드에 그 연산되는 거를 줄여주고 그 다음에 이 영상 데이터 같은 것들이 직접 올라가 버리면 이 통신 구간, 즉 인터넷 구간의 망 상태가 엄청나게 그 트래픽이 올라가겠죠. 이런 데이터들이 꽉 차니까. 그러면 망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또 데이터를 너무 많이 보내니까. 그래서 그 인터넷 망의 부하도 좀 줄여주고 클라우드 컴퓨팅 자원도 부하를 좀 줄여주기 위해서 일부 기본 기능들은 TCP/IP 통신 바로 밑 구간 여기다가 미리 그러니까 그 계산을 미리 다 해서 결과값만 이렇게 올리게 하는 방향으로 설계가 많이 바뀌었어요. 이건 최근 한 7, 8년 전부터 많이 소개된 기술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바뀐 거를 어느 정도 인공지능 기능까지 다 집어넣어서 데이터 정제 작업까지 끝내고 결과 데이터만 다 통신으로 올려서 클라우드에다 저장시키게 하는 방법을 쓰게 됐고 그걸 갖다가 이름을 이렇게 붙인 거예요. AI를 붙인 거예요. 그래서 AIoT는 이렇게 미리 한번 데이터를 정제해주고 결과를 만들어주고 해주는 기능들이 들어있습니다. 예전에는 이거를 AIoT라고 부르지 않고 요 맨 마지막 구간에 요 연산되는 거를 엣지라고 얘기해서 엣지 컴퓨팅 이렇게 불렀어요. 이거를 엣지 컴퓨팅이라고 예전에는 했습니다. 네, 지금 최근에는 엣지 컴퓨팅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AIoT 이렇게 불러요. AIoT. 그럼 저희 수업에서는 왜 AIoT라고 하냐면 이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 밑에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개발한 플랫폼 서비스가 있고 이 플랫폼 서비스는 작업자의 휴대폰을 이용해서 이동 거리를 계산해요. 작업자의 이동 거리를 계산하고 그다음에 이동 거리란 거는 그 피킹 작업을 하면서 발생되는 그런 시간까지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작업자의 전체 그 시간을 또 측정할 수가 있고 작업자 전체 생산량을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생산성이 얼만큼 나왔다라는 거를 계산할 수가 있게 돼요. 이걸 하게 되면. 근데 여기 보시면은 IMU라고 되어 있는 그 휴대폰 안에 있는 그 센서들은 어떤 걸 얘기하는 거냐면 뭐 가속도 센서, 그 다음에 자이로 센서,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뭐 그 위치 센서 뭐 굉장히 많아요. 이런 센서들을 가지고 데이터를 뽑아내는 거니까 데이터가 엄청 복잡합니다. 예, 엄청 복잡해서 양도 엄청 많아요. 자, 이거를 실시간으로 서버로 올리면 아까 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통신 부하가 많이 걸릴 거고, 그 다음에 서버에서도 많이 부하가 걸리겠죠. 데이터가 많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이거를 미리 그 휴대폰 내에서 한번 걸러줘요. 여러 가지 IMU 정보를 가지고, 센서 정보를 가지고 계산을 해서, 저희가 이제 ESC에서는 이 계산하는 방법에 대한 특허도 갖고 있습니다. 이 특허가 이제 에트리에서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개발한 거고, 거기에 대한 기술을 일부 받아서 지금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저희가 이게 플라톤 서비스고요. 네, 거기서 한번 다 계산을 연산을 끝내놓은 결과값, 즉 위치값, XY 좌표값이에요. 그 XY 좌표값만 서버로 전송을 해줘요. 그것도 초 단위도 그냥 1초, 2초가 아니라 뭐 2, 3초에 한 번씩 이렇게 여유 있게 보내줍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통신 트래픽이 많이 줄고, 그다음에 그 클라우드 부하도 많이 줄이죠. 데이터량도 많이 줄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런 한번 미리 계산을 해주는 역할을 저희가 AIoT라고 얘기했고요. 그 AIoT 기능을 이제 넣은 겁니다. 여기서 이제 이걸 가지고 저희가 시각화를 해야죠. 자, 여기 보시면 데이터셋의 컬럼 정보를 보면 고객사명, 그 다음에 상품 분류, 그 다음에 출고 지시번호, 피킹 완료 시간, 뭐 출고일, 차수, 그 다음에 상품 코드, 피킹 로케이션, 피킹 확정 수량, 이런 걸 보고 저희가 원래 시나리오로 만들었던 작업자가 몇 명 집어넣으면, 이 정도의 물량에서는 작업자 몇 명이었을 때가 가장 적정하고 비용으로는 얼마가 나옵니다 라는 객관적인 근거를 만들어서 화주한테 보여주는 거죠. 예, 당신의 그 물류 비용은 이만큼 나는데 이게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게 나왔습니다 라고 이제 알려주는 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처음에 문제를 그렇게 제기했잖아요. 이제 그렇지 않은 거, 이런 데이터가 없으면 화주 입장에서는 이 물류 운영자가 나한테 뭐 솔직하게 비용을 물린 건지 아니면 더 받은 건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고, 그 내용을 이제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뭘 쓰려고 했냐면 지금 이 세 가지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화주명은 알아야 되니까, 예, 화주명 쓰고, 그 다음에 이제 피킹 평균 시간을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스마트폰에서 IMU 센서죠. 관성 센서를 이용해 가지고 측정된 위치값을 가지고, XY 좌표, 물류센터 내에 XY 좌표값을 가지고 이동거리, 이동시간, 이동량 이런 거 다 계산을 해서 평균 피킹 시간을 계산 산출해낸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서버에 있는 거죠. 그 관제 서버에. 보통은 이제 이런 것들은 관제 서버에서 계산을 해서 WMS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나와요. 그럼 여기 이제 그 평균 시간이 쭉 나온 겁니다. 피킹 작업 시간 있고, 화주 정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로케이션 정보는 뭐냐면요. 그 피킹할 상품의 위치예요. 물류센터 내에 그 상품의 위치. 일단 요 세 가지가 있으면 어떻게 구분을 할 수 있냐면 저게 구분 가능한 거죠. 이 피킹 위치가 다 나와 있으니까 이게 적당하게 그 그러니까 피킹 작업 시간을 사용했는지 아닌지에 대한 통계가 쉽게 나올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요거를 선정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첫 번째 그 물류 운영에 있어서 그 이슈가 되는 거를 일단은 주제를 선정하고, 그 주제 선정한 거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만들고, 그 시나리오 만든 걸 이용해서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수집된 데이터를 추출을 해서 화면에 그래프도 보고 이렇게 내용도 봐서 내용에 맞도록 저희가 이제 그 가공을 한 다음에, 그러면 이제 이게 요 세 개만 추출하게 되면 이것들이 이제 데이터 셋이 되는 거예요. 학습을 하든 아니면 뭐 분석을 하든 이렇게 할 수 있는 데이터 셋이 준비가 되는 겁니다. 이 데이터 셋은 당연히 어떤 게 필요한 거냐면 시나리오하고 맞는 컬럼을 뽑았을 때만 데이터 셋이 된 거예요. 엉뚱한 걸 갖다 놓으면 당연히 계산이 안 될 테니까요. 그래서 요거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죠. 데이터 추출하는 게. 그래서 이렇게 되면 내용이 제가 좀 써놨어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준으로 잡은 게 작업시간 컬럼. 이게 제일 중요하죠. 작업시간 컬럼하고 그 다음에 종류를 화주 정보하고 로케이션 정보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인 경우에는, 물류센터 말씀드린 거예요. 저희 센터인 경우에는 로케이션 코드에 특수 로케이션 코드가 있어요. 일반 로케이션이 아닌 뭐가 있냐면 Z9만, SUBM, 리턴 01이 있는데 Z9만인 경우에는 뭐냐면 이제 가상 로케이션이에요. 실제 로케이션은 없는데 가상 로케이션인 겁니다. 그 다음에 SUBM은 그 반품이 아니라 부자재
부자재에 관련된 로케이션 코드예요. 이거는 다 이동거리를 산출하려고 만들어 놓은 것들입니다. 이동거리가 중요해서. 그 다음에 리턴 01은 뭐냐면 반품 로케이션이에요. 반품 장소. 자, 그렇게 해놓고 나서 기존에 들어온 데이터, 화주 정보를 가지고 데이터를 분석을 하면 이 화주가 동의할 만큼의 그 작업량이 계산돼서 산출돼서 나와요. 그리고 자기가 어차피 배송한 양이 있고 주문받은 양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작업되는 시간 비용이 발생됐을 테니까 그걸 보게 되면은 화주가 동의하게 되는 거죠. 아, 이 정도 작업량이라서 비용이 그만큼 나왔겠네요 라고 이제 동의가 가능한 겁니다. 자, 그걸 하기 위해서 저희가 41만 8,450개의 레코드를 가지고 이제 그 비용 청구 대상인 화주한테 제시할 자료를 만들어 보는 겁니다. 보통 이제 이렇게 그 알고리즘이 정리가 된 거를 KPI라고 저희가 많이 부르죠, 보통은. 그래서 KPI 산출이 된 거예요. 자, 이걸 계산하는 걸 한번 볼게요. 자, 이 코드는 뭐냐면요, 저희가 코드 다 나눠드립니다. 자, 이거는 저희가 이제 편리하게 쓰기 위해서 이제 저가 가공한 데이터라고 말씀드렸고요. 오늘 받으신 내용 중에서요. 자, 요거를 가지고 펜다스에서 받아주면 CSV에 이제 CSV라는 변수에 여기에 있는 41만 8천 개의 데이터가 로딩이 돼요. 그래서 로딩된 것 중에 요거 len 요 명령은 뭐냐면 함수인데요. 요 함수는 뭐냐면 실제 길이를 측정할 때 많이 씁니다. 이거를 루프문을 쓰거나 이렇게 되면 굉장히 느린데 명령을 이렇게 내려주면 펜다스 명령을 내려주면 뭐 0.1초도 안 걸려요. 뭐 41만 개 데이터도 금방 들어옵니다. 물론 뭐 컴퓨터 매우 느린 컴퓨터라면 어쩔 수 없겠지만 요즘에 나오는 컴퓨터 쓰면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펜다스 쓴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CSV 커스트 NM 요거 뭐냐면 그 컬럼 정보에서 화주를 의미하는 아이템이잖아요. 네, 커스트 NM에서 주식회사 브랜드 인포 데이터가 있냐 없냐, 예, 그거를 몇 개냐 대체 이거를 확인한 거예요. 그리고 로케이션 정보에서 Z9만이 있냐 없냐 이걸 본 겁니다. 그래서 이 명령을 내리게 되면은 브랜드 디포이면서 가상 로케이션인 Z9만 코드를 갖고 있는 레코드만 개수를 계산을 해서 출력을 해줘요. 네, 여기 피킹 타임 언더바 Z9만에 이제 그 개수가 그 카운트 수가 저장이 되겠죠. 밑에 같은 경우에는 SUBM이니까 부자재. 그다음에 그 밑에는 그 반품 데이터, 반품 장소죠. 요것들만 쭉 해가지고 개수를 출력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짜주면은 굉장히 속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안 그러면 41만 개 돌리려면 엄청 느려요, 컴퓨터가. 혹시 이제 궁금하신 분들 한번 실제로 해보시면 아, 이래서 느리구나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코드를 저희가 이 코드 다 드린다고 했죠. 예,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냥 요거 그대로 보고 100개 치셔도 돼요. 그대로 돌아갑니다. 그럼 이렇게 프로그램을 짜주면 이 변수에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브랜디포이면서 Z9만을 갖고 있는 레코드의 개수를 이제 반환해서 저장해 준 겁니다. 피킹 타임 Z9만에다가 이렇게 저장, 그 다음에 브랜디포이면서 SUBME 코드는 또 저장, 또 리턴 01인 거 저장해서 요거는 요 변수에 저장한 거고요. 프린트라는 함수를 쓰게 되면 요 변수 값들을 그대로 화면에 출력을 해줍니다. 요 화면 출력된 거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스파이드의 강력한 장점이 아까 변수를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여기 보시면 요 아래쪽에 보시면 베리어블 익스플로러 여기죠. 베리어블 익스플로러, 파일 익스플로러, 헬프 이렇게 다 있어요. 그래서 베리어블 익스플로러를 누르게 되면 변수가 나오고 변수를 클릭하면 아까 보셨듯이 이렇게 테이블 상태로 편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고칠 수도 있어요. 위직으로. 그래서 저희가 그 스파이더를 쓰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여기 나오죠. Z9만인 게 436건, SUBM인 게 뭐 1021건, 반품인 거는 92건 이렇게 레코드가 출력이 된 거예요. 이거를 뭐 손으로 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고, 이거를 뭐 자바나 이런 걸로 짜서 쓸 수도 있겠지만 매번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보통은 한번 빅데이터 분석을 해준 다음에 KPI가 나오면 그 KPI 나온 걸 가지고 알고리즘화해서 뭐 자바스크립트든 자바든 이렇게 짜서 시스템에 넘기는 겁니다. 그러면 자동화 되겠죠. 그 과정을 거쳐요. 자, 이렇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 보시면 전체 시간 했네요. 전체 시간에다가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 요거는 이제 뭐냐면 매트플롯 라이브러리라는 걸 사용해서 막대 그래프, 꽉분선 그래프, 파이 그래프 이런 걸 그리기 위한 작업들이에요. 네, 그래서 코드를 한번 참조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저렇게 코드를 넣어주면 Z9만은 뭐 이만큼, 물론 숫자로도 나왔지만 이렇게 시각화해서
막대 그래프로 그려주면 눈에 금방 들어오죠, 한눈에. 예, 반품 수는 얼마 없고 부자재가 좀 많구나, 뭐 이런 거 금방 알 수 있는 거죠. 이걸 화주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정보들을. 화주가 보면 자기가 내는 돈에 대해서 좀 덜 억울하겠죠. 아, 돈이 쓸 만큼 했으니까 달라고 하는구나, 이런 말을 하겠죠.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면 이제 가지고 KPI 도출해야죠. 이제 시간 계산하는 거를 초 단위로 저희가 계산하니까 그 분 단위, 그 다음에 시간 단위로 다 환산해서 이렇게 쓴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몇 명의 피킹 작업원을 투입하면 맞다, 이렇게 계산한 거죠. 이 계산은 간단합니다. 여기 이제 60으로 나눈 건 뭐냐면은 저게 아마 시간 단위라서 그랬을 거예요. 그 코드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그대로 입력을 해주시면 총 피킹 시간, 그 다음에 일반 피킹 시간, 그 다음에 일반 피킹 투입 인원,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요걸 그대로 계산을 해주면, 그래서 계산을 해봤더니 15명 나온 거예요. 브랜디포는 일반 피킹 투입 인원이 15명이 나온 겁니다. 이건 뭐냐면은 특수 로케이션인 부자재, 반품, 그 다음에 또 뭐 있었습니까? 그다음 가상, 이런 걸 다 빼고 일반적으로 피킹할 수 있는 짧은 동선에 있는 로케이션들만 가지고 산출을 해봤더니 이만큼이 나온 거예요. 이만큼 뺐다는 얘기, 전체에서 이만큼을 뺐다는 겁니다. 저희가 시간이라서 시간 단위로 계산했기, 산출했기 때문에 이제 이걸 나눈 거예요. 60을 나눈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봤더니 총 피킹 시간은 351시간이 나왔고, 그 시간에 대한 그 피킹 작업 투입 인원은 8시간으로 계산했을 때, 여기 보시면 8시간 계산했죠. 8로 나눴을 때 하루의 근무 시간을 8시간 본 거예요. 15명이 적당하다. 이게 이제 아예 데이터 산출돼서 나온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화주가 보기에 근거가 있는 비용이다 라고 동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계산한 다음에 저희가 조사를 해봤더니 피킹 작업원이 보통 하루에 받는 일당이 11만 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산된 내용에다가 11만 원을 곱해줬더니 바로 계산이 나오죠. 이러면 시간 단위니까. 그랬더니 돈이 이만큼 나온 거예요. 15명, 투입 인원은 15명이고 그 15명 인원에 대해서 하루 일당을 8시간 기준 11만 원을 계산했더니 165만 원이 나왔고, 이 165만 원은 화주가 운영하는 물류센터에 지급할 그 물류 비용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산출해주면 화주분이 덜 아깝겠죠. 억울하지도 않고 정확하니까. 자, 그렇게 이해를 돕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물류센터 운영할 때도 이게 이제 데이터가 이제 누적해서 쌓이면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 예측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 어떻게 이 파이썬을 가지고 예측 함수를 만들어내고, 그 예측 함수는 실제 데이터에서 어떻게 반영을 시켜가지고 예측을 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한 수업은 다음번에 할 겁니다. 다음 시간에 할 건데요. 이렇게 돈이, 그 사람 작업 인원수와 돈이 이렇게 계속 누적해서 발생되게 되면 그걸 가지고 저희가 예측이 가능해요. 그러면 화주가 줄 비용에 대해서 미리 이제 매출 근거를 만들어낼 수 있겠죠. 보통 7월에는 이런 물건들이 많이 들어오고, 보통 이 물건에 대한 화주는 이런 특성을 보이니까 이만큼의 작업을 했을 때 우리 매출은 한 이렇게 될 경우에 한 2억이다, 3억이다, 이렇게 매출 근거가 나오는 거죠. 물론 예상치인 거죠. 대신에 이제 예상치인 거지만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예측을 한 거기 때문에, 예측 알고리즘으로 예측한 거기 때문에 비교적 잘 맞아요.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주먹구구식으로 대충 한정하는 것보다 훨씬 정확하죠. 그럴 목적으로 저희가 이제 이런 빅데이터 분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 번 더 해봤어요. 오포검택이라는 걸 또 해봤더니, 이거는 투입 인원은 141명이 나왔고 돈은 1,551만 원이니까 1,551만 원이 나왔네요. 이렇게 비용을 깔끔하게 오해 없이 설득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게 빅데이터 분석입니다. 저희가 이제 설명을 다 드린 것 같고요. 요거를 이렇게 저희가 만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산식이 나와요. 그쵸? 여기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산식들이 나오잖아요. 이런 산식을 이렇게 한번 해봤더니 이 알고리즘이 잘 맞다더라, 이렇게 판단이 되면 이 산식을 어떻게 쓰면 되냐면요. 보통은 이건 보통 앱이라고 할게요. 프론트엔드에서 이걸 앱, 그 다음에 넓게 보는 거를 웹, 이렇게 저희가 얘기했을 때 그 고객은 당연히 앱 형태나, 이거 핍니다. 앱 형태나 웹 형태를 볼 텐데, 저희가 아까 만들어 놓은 KPI 산식 있죠. KPI 산식을 보통 저희가 WAS라고 불러요. 웹 어플리케이션 시스템. 그래서 WAS라고 부르고, WAS는
자바를 많이 쓰죠. 자바, 자바스크립트, PHP 이런 언어 가지고 많이 만들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WMS를 저장하는 DBMS가 있을 거고요. DB,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 보통 그래서 약칭합니다. DBMS가 있을 거고, 여기에 이제 HTTP 80 포트로 들어오니까 웹서버가 있겠죠. 웹서버가 있겠죠. 자, 이렇게 돼서 보통 이쪽에 있는 거를 저희가 뭐라고 하냐면 백엔드 이렇게 불러요. 백엔드 시스템 이렇게 부르는데, 백엔드가 있고요. 이 백엔드 시스템에서 이렇게 고객한테 데이터가 전달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는데 아까 만들었던 이 KPI는 산식이 결정되면 요 WAS에다가 이렇게 반영을 해주면 데이터가 로딩돼서 계산돼서 고객한테 갈 수 있는 이 모든 채널이 다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WAS 부분에다가 KPI를 넣게 되면 상시 저 알고리즘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 분석해서 테스트해가지고 일부 운영해봤더니 예측값이 잘 맞다, 그리고 운영에 많이 도움이 된다 라고 실제 운영팀에서 얘기를 해주면 이거를 상시화하기 위해서 실제 돌아가는 백엔드 시스템의 WAS에다가 프로그램으로 반영시켜 놓고 DBMS 데이터 올려가지고 이제 서비스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엄청난 경영 정보예요. 사실은 이거를 손으로 할 수도 없고 누구 경험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경영 정보를 이렇게 만들어내게 되면 당연히 뭐 물류센터 행복하고 그 다음에 파주분도 행복하게 될 것 같습니다. 같은 게 아니라 되겠죠.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일단 예측하고 만들어내려면 데이터 분석해야 되고, 분석하려면은 지금과 같은 방법을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수업을 좀 정리를 해드리면 방법론에 대해서 쭉 말씀드렸고요. 여기가 제일 중요해요. 자, 일단 문제를 정의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일단은 뭐 물류센터가 됐든 아니면 물류 운송 구간이 됐든 어떤 상황에 대해서도 그 문제를 정의를 하고 정의된 문제를 개선하는 게 목표니까 거기에 대한 시나리오를 만들고 그 시나리오대로 2번 데이터 수집하고 3번 현황 데이터 추출해서 시각화해서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개선 포인트를 잡고 그걸 가지고 4번 데이터 셋을 구성합니다. 구성한 다음에 5번 연산해 보면 이제 쭉 나오는 거죠. 요 순서대로 쭉 가면 돼요. 근데 통상의 빅데이터 교육에서는 보통 1번을 빼고 2번은 막연하게 얘기하고 3번에 대해서는 알아서 하세요 라고 얘기하니까 1, 2, 3번이 안 되니까 4번, 5번에서 막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영원히 뜬구름 잡죠. 자, 그래서 저희 교육에서는 데이터도 드리고 실제 정확하게 이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도 이런 형태로 알려드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강의 내용은요, 지금 수업 시간이 다 끝났기 때문에 좀 마무리를 지어드려야 될 텐데, 오늘 강의 내용은 그 센서를 통한, 그러니까 AIoT를 통한 물류센터 내 적정 작업 인원수를 산정을 해서 파주인 고객과 물류센터 운영자가 합의할 수 있는 좋은 산출 근거를 만들어내고, 과학적으로요. 그리고 물류 운영할 때 굉장히 그 원활하고 생산성이 있는 가장 좋은 베스트 포인트를 찾을 수 있게 해주는 경영 지표를 만들어내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봤습니다. 수업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